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참 웃기다. 애 하나 낳았다고 뭐 대단한 줄 아냐? 갑자기 남편 민수가 아내 은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딸 하율이를 안고 있던 은서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기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제가 다친 것보다 3년간의 난임 치료, 끝에 얻은 소중한 딸이 다치면 안 됐으니까요. 하율이가 무서워서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벽에 기댄 채로 아이를 달랬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하율이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정혜숙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어요. 여자가 맞을 수도 있지.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번의 유산과 3년간의 난임 치료 끝에 얻은 기적 같은 딸의 돌잔치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그 순간 은서는 시댁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는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5살 은서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안의 초음파 사진은 이미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번에도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3번째 유산이었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 앉은 남편 민수는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준비했던 아기 용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을 보며 은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3년간 지옥 같은 난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초 체온을 재고 배란 주기를 체크했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느라 온몸이 멍들어갔습니다. 은서의 팔뚝은 주사 자국으로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비만 벌써 2천만 원이 나갔어요. 민수의 중견기업 과장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게다가 은서가 다니던 회계사무소도 잦은 병원 방문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은서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고요. 나이는 이미 35세. 더 늦으면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 김영미와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할 수는 없었어요. 사위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했고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서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 말이에요.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서는 매일 병원을 다니며 주사를 맞았어요. 호르몬 때문에 몸이 붓고 예민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서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번째 시술을 준비하면서 은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축하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서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자 민수도 회사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은서는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어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않았고 병원 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아내를 세심하게 챙겼죠.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도 마트에 가서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사다 주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은서는 무섭기보다는 설렜어요. 드디어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분만실에서 들려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은서는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간호사가 건강한 딸이라며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의 얼굴을 본 은서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수도 아기를 보며 감격스러워했죠.
부부가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 하율이었습니다. 하늘의 율동이라는 뜻으로 기적같이 온 소중한 선물이라는 의미였어요. 하율이가 태어난 지 벌써 11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달력을 보며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하율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를 준비할 때가 왔거든요. 은서는 하율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돌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서 방긋 웃으며 옹알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월급은 여전히 빠듯했고 난임 치료비로 빚진 카드 대금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돌잔치를 제대로 치르려면 최소 500만 원은 들어갈 텐데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소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화려한 돌잔치는 못해줘도 그래도 하율이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은서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율이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돌잔치라며 조금 무리해서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요. 그때 시어머니 정혜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율이 돌잔치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더니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도 물었어요. 은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그런 걸 고민하냐며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차가워지면서 말했습니다. 돌잔치는 시댁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친정 식구들은 너무 많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시끄럽기만 하다면서요. 은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친정어머니도 하율이를 보려 기다렸는데 어떻게 소외시킬 수 있을까요? 은서가 그래도 친정에서도 와야 한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이 많다며 틴잔을 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어요. 은서는 돌잔치는 시댁 중심으로 하래서 친정은 많이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시어머니가 주도했습니다. 장소도 음식도 초청 명단도 모두 시댁에서 정했어요. 은서는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요즘 부쩍 예민해졌어요. 돌잔치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실적 압박이 심했고 집에 오면 짜증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하율이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은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율이를 목욕시키고 한복을 입혔어요.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하율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은서는 하율이를 안고 거울 앞에 서서 오늘 공주라고 말해줬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정혜숙이 먼저 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홀 안에는 이미 시댁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율이를 보며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어요. 그때 친정어머니 김영미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미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정혜숙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늦게 왔다고 핀잔을 줬어요. 김영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어머니가 오신 걸 보고 반가워했지만 시댁 눈치 때문에 크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떡, 과일, 실, 붓돈 등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율이를 돌상 앞에 앉혔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율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돌상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실을 집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실을 잡았다며 장수한다는 뜻이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은서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뷔페 음식이긴 했지만 사람들은 즐겁게 먹었어요. 하율이는 이모들과 고모들에게 둘러싸여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점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마셨는데
점점 취기가 올라오면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여러분 정말 고맙다며 하율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도 다 자신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말투가 점점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남편이 술에 취한 것 같아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이 집이 굴러가는 건 자신 덕분이라며 밤낮으로 일해서 하율이 키우고 돌잔치도 하는 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의 허세가 도를 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정혜숙은 며느리를 쏘아보며 남편 좀 말리라고 했어요. 너무 취한 것 같다면서요. 은서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목소리 좀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본다면서요. 그러자 민수가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반발했어요. 자신의 딸 돌잔치인데 자신이 기뻐하면 안 되냐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하율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큰 목소리에 놀란 거였습니다. 은서는 서둘러 하율이를 달랬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친정어머니 김영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가 참 고생 많았다며 난임 치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혜숙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뭐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여자라면 아이 낳는 게 의무라고 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것도 고생이라고 하냐며 빈정거렸습니다. 김영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영미가 그래도 아이 갖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격하게 말했어요. 에휴, 친정어머니가 며느리 편만 들어주시네. 며느리는 시댁에 적응하는 게 먼저예요.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김영미는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처지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더욱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시어머니 말이 맞다며 자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큰소리쳤어요. 은서가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하냐며 자신이 뭔 못할 말을 했냐고 반박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째려보며 정말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도 잘 못 챙기고 그동안 집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친정어머니 김영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며 강칼에 잘라 말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어요. 하율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은서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발했어요. 다 은서 때문이라며 맨날 자신을 무시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은서에게 다가오더니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율이를 안고 있던 은서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잔치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율이가 무서워서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벽에 기댄 채로 아이를 달랬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하율이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김영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정혜숙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한 거예요. 여자가 맞을 수도 있지. 내가 남편 기분 망치게 해서 그런 거야. 김영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폭행을 당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딸을 탓한다니요. 김영미가 뭐라고 하신 거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라며 며느리 주제에 남편이 기뻐하는데 왜 자꾸 말리냐고 했어요. 김영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곳은 시댁이고 친척들이 모두 보고 있었어요. 은서는 벽에 기댄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깨는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아무도 은서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신이 뭘 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김영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은서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은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김영미는 딸과 손녀를 부축해서 일으키며 이제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자 김영미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면 자신들은 가보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혜숙은 빈정거리며 그러라고 어차피 친정은 손님일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김영미는 화가 났지만 참고 은서와 하유리를 데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하유리의 돌잔치가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버린 거였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하유리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어깨가 아직도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민수는 술이 덜 깬 채로 집에 들어와서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더니 은서를 노려봤습니다. 모든 게 은서 때문이라며 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냐고 따졌어요. 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밀친 건 민수인데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은서가 자신이 이래야 하냐고 놀라자 민수는 하유리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은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8천만 원 빚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제 자신이 일하라고 한다니요. 은서가 하유리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기냐고 하니 민수는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한다며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다시 험악해지더니 갑자기 은서를 밀쳤습니다. 은서는 하유리를 놓칠 뻔했어요. 은서가 그만하라고 하유리가 있다고 말해도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유리를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영미는 이 시간에 웬일이냐며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김영미는 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지금 당장 마중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은서는 하유리를 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어요. 은서는 조용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김영미는 딸을 끌어안으며 많이 힘들었지라고 위로했어요. 은서는 어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김영미는 딸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고 뺨도 부어 있었어요. 김영미가 누가 이렇게 다치게 했냐고 물으니 은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잔치에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서 8천만 원의 빚, 민수의 해고, 그리고 계속되는 폭력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김영미는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가 이렇게까지 딸을 괴롭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은서 이름으로 8천만 원이나 빚을 만들었다고 하자 김영미는 그 못된 놈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지만 우선 딸부터 돌봐야 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은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친정 형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때 김영미가 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은서에게 숨긴 게 있다면서 은서 아빠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은서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김영미는 몇 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의 매장이 5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은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키워온 거라며 엄마가 말 안 한 이유는 괜히 의존하게 될까 봐서였다고 했어요. 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김영민은 8천만 원 정도는 문제없다며 변호사도 붙여줄 거고 회계사도 같이 할 거라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거라며 혹시라도 은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서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고마웠습니다. 김영민은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폭행 사실과 대출, 서류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했어요. 은서는 어머니의 말에 희망이 생겼지만 그럼 이혼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영민은 그게 최선이라며 그런 남자와 같이 살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하율이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영민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폭행 사실은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두고 제출 서류들도 모두 복사해서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폭행 장면이나 협박을 녹음해두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김영민은 딸에게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지만 하율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이 생긴 거였어요. 한편 김영민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딸을 괴롭힌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김영미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가서 이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수와 그 어머니의 모든 약점을 찾아달라며 회사에서 얼마나 횡령했는지, 다른 여자는 없는지,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다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영민은 또 다른 업체에도 연락했어요. 돌잔치 폭행 영상을 시댁이 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알려달라며 관리사무소 게시판, 맘카페,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알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은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그간 모아온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긴장하지 말라며 충분히 준비했다고 안심시켰지만 은서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시작한다며 원고 측부터 주장하라고 했어요. 은서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기, 그리고 횡령에 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해고되었으며 원고 딸의 돌잔치에서 공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돌잔치 당일의 영상이었어요. 민수가 은서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하율이가 울고 있었고 은서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이었습니다. 정혜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퍼졌어요. 세 번째 증거로 집에서의 협박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고 네 번째 증거는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총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 해고 통지서까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판사가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겠냐고 물으니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며 사소한 다툼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라고 하냐며 피고가 원고를 밀치고 위협하고
명의를 도용한 것이 사소한 다툼이냐고 반문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명의도용을 통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며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했어요. 은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하유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결정되며 원고 명의로 발생한 8천만 원의 부채는 모두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8천만 원의 빚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한편 김영미의 복수는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혜숙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돌잔치 폭행 영상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저 할머니가 며느리 괴롭힌 그 사람이라며 여자는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수군거렸어요. 아이 돌잔치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못된 시어머니라며 비난했습니다.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어디서나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네 부녀회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김영미가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거든요. 각 회사에 미리 연락을 돌려서 민수를 절대 뽑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민수는 왜 자꾸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고시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때 허세를 부리며 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새로운 집에서 하유리와 함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김영미는 손녀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하유리는 이제 2살이 되어서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온한 환경에서 자라니 아이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은서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유리의 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은서가 하유리에게 내일이 생일이라고 말해주자 하유리는 기쁘게 박수를 치며 케이크라고 외쳤습니다. 생일 당일 친정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1년 전에 그 끔찍한 돌잔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유리가 촛불을 후하고 불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은서는 이 순간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1년 전 그 끔찍했던 돌잔치에서 받은 폭행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미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정말 잘 견뎠다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은서는 그때 참았던 건 약함이 아니었다며 하유리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힘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영미는 손녀를 안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의 폭행은 은서에게 향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폭행이었다고 중얼거렸어요. 완벽한 복수가 성공한 거였습니다. 한편 민수와 정혜숙은 그날도 각자의 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고 은서와 하유리는 행복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